예뻐서 그랬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간 것도 모른 채로. 아이는 16달이었습니다. 아직 혼자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지요. 그 작은 등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는 표정으로, 당연하다는 눈빛으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 이준혁은 겉으로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퇴근하면 먼저 아이 이름을 불렀고 주말이면 마트 카트를 직접 밀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동안은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예전의 준혁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곧장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화면을 내리는 손가락이 아이가 옹알이를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보, 좀 봐줘라고 말하면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눈은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왜 나만 부모처럼 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처음 든 날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감정이었으니까요. 억울함인지 불안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겁고 지치고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카시트였습니다. 제가 장착해둔 카시트가 어느 날 보니 각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버클 위치, 헤드레스트 높이, 등받이 각도까지 누군가 탈착했다가 다시 장착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있어야 할 시간대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덮어쓰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지운 것인지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의심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덮어 씌워진 거겠지. 용량 차면 그렇게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카시트 얘기도 꺼냈습니다. 누가 탈착한 거냐고, 혹시 차에 누군가 탔던 거냐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자 준혁이 처음으로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즈니스야. 거래처 직원 태워준 거.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그는 도리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의심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뒤 준혁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아이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저는 보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누구예요? 몰라. 스팸이겠지. 아까도 같은 번호였잖아요. 준혁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남의 핸드폰 봐? 그냥 보인 거예요. 과민 반응하지 마. 요즘 예민한 거 알겠는데 그게 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것은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방문이었습니다. 아이 보러 왔다고 했고 저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준혁이한테 너무 들들 볶지 마라. 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도 있는데 집에서까지 추궁당하면 남자들 힘들어. 어머니, 저는 그냥 원래 내 팔자가 세서 그렇다. 아버지도 그랬어. 그 팔자 죽이는 게 여자가 할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팔자라는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 것이 없었는데 어느새 저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방으로 들어가니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표정 지은 거야? 표정이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셨잖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머니께 잘못했냐고. 그러자 준혁이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이가 있는 방벽 너머로까지 울린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 맨날 이렇게 피곤하게 굴어?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참았습니다. 준혁은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그날은 처음으로 분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둘이 원래 다른 감정이라는 것도 그날에야 알았습니다. 억울함은 울게 만들지만 분노는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받은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낮잠 재우고 식탁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부분은 마트, 약국, 아이용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우 전문점, 520만 원.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카드는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 카드를 남편이 보조카드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래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낮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멈추지 말았어야 할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준혁을 팔로우하는 계정 중 하나가 스토리를 올려놓았습니다. 팔로워가 수만 명인 계정이었습니다. 음식 사진, 여행 사진을 주로 올리는 여자였습니다.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비즈니스 관련이라고 말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토리 영상이었습니다. 고기가 불판 위에서 굽고 있었습니다. 소고기였습니다. 두툼하고 선명한 마블링이었습니다. 화면 왼쪽에 남자의 손이 들어와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반지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낯익었습니다.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그 여자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오래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팔 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닥에 앉히고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타임스탬프가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여자의 계정 DM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짧게 썼습니다. 저는 이준혁의 아내이고 어제 영상을 보았다고,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다고. 답장은 3시간 만에 왔습니다.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진짜로요. 소개받을 때 싱글이라고 했어요. 화면을 보는데 귀가 울렸습니다. 싱글. 그 단어가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내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싱글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예뻐서 그랬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설명조차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뻐서 그랬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그날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뒤 직접 확인했습니다. 준혁의 차가 자주 세워지는 골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1시간이 사라지는 날이면 그 골목에 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그곳에 갔습니다. 모텔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준혁의 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이 아니었는데 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싱글로 행세하고 증거를 지우고 가족의 카드로 그 여자와 밥을 먹고 아내의 의심을 예민함으로 돌렸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렸습니다. 아이에게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울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계획적으로 숨기고 싱글로 행세하고 예뻐서 그랬어 한마디로 끝낸 사람을. 모텔 주차장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이상하리만치 차가워졌습니다.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느끼려고만 했습니다. 왜 이럴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감정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감정 밖에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건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520만 원짜리 한우 전문점 영수증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달치 명세서를 출력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 출장이라고 했던 날, 회식이라고 했던 날. 겹쳤습니다.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카드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했습니다. 다음은 SNS였습니다. 그 여자의 계정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게시물, 스토리 하이라이트, 태그된 사진까지. 지워진 것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날짜가 찍히도록, 내용이 보이도록.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나온 영상도 있었습니다. 스킨십이 담긴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장할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블랙박스 복원 업체였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일부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맡기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특정 날짜 영상이 없는데 복구가 되는지만 물었습니다. 사흘 뒤 연락이 왔습니다. 일부 복구됐습니다. 그런데 완전 삭제된 구간이 있어요. 수동으로 지운 흔적입니다. 수동으로. 저는 그 두 글자를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었습니다. 복구된 영상에는 조수석에 여자가 탄 장면이 짧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까지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과 옷 색깔이 그 계정의 사진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USB에 담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대화할 때마다 핸드폰을 켜두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식탁 위 수건 밑에, 때로는 아이 가방 옆에 일상적인 대화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왜 늦었냐고, 누구 만났냐고. 준혁은 여전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야. 거래처. 왜 자꾸 물어봐. 말수가 적을수록 녹음 파일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거짓말을 짧게 할수록 나중에 반박하기 더 쉬워지니까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이 4페이지를 넘었습니다. 카드 내역, 캡처 파일, 복구 영상, 녹음 파일.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안에 무언가가 쥐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무기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카드 내역, 캡처 파일, 블랙박스 복구 영상, 녹음 파일. 변호사는 자료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2글자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낸 건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는 친정어머니 댁에 맡겨두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고 준혁은 소파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떨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들으셨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정리할 시간 달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가 그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오셨습니다. 준혁이 연락을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내가 살림을 못하니까 아들이 밖을 놔두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왜 줘? 원래 내 팔자가 새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팔자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준혁 씨가 선택한 거고 저도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것을 그제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형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또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 형태 안에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 짐이 제일 많았습니다. 옷, 장난감, 카시트, 이유식 도구. 저는 그것들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제 물건은 나중이었습니다. 박스를 접으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텔 주차장 앞에서, 블랙박스 영상 앞에서 혼자 부엌에 앉아있던 수백 번의 밤에 눈물은 이미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상간 소송도 함께였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기고 싶다는 마음보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16달 혼자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제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작고 포동포동한 손이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저를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전셋집에 삽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아침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녁에 둘이 나란히 밥을 먹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평화라는 것을 압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늦었지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언제 결심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더 일찍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버텨보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스스로를 가장 늦게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